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전 휴게소와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가 아마도 1997년이었으니 제가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추석과 설에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큰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해 추석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대구에서 대전까지 올라오는 데만 거의 8시간이 걸리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대전 휴게소에서 도착했고 저는 아버지 몰래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화장실에서 막 나오려는 참이었는데 순간 제 눈을 잡아 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구두에서부터 모자까지 전부 하얀색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여자가 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여자를 다 보겠네 라고 생각하며 다시 고속버스에 올라 4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본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특이한 차림이라서 쉽게 눈이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간단히 소주 한 잔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천둥번개가 아주 엄청나게 치면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바깥 날씨가 우중충하고 기분도 이상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12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눈이 확 하고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난 저는 무심코 옆을 쳐다보았는데 놀랍게도 파란 불꽃 하나가 넘실대며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탐색하듯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1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눈앞이 부셨습니다. 혹시 누가 불을 켰나 하고 눈을 떴는데 제 눈 앞에는 그 하얀 옷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공포를 느낀 저는 잽싸게 일어나서 거의 기어가듯이 뒤로 도망쳤습니다. 침대에 거의 끝까지 도망쳐서 갈 곳이 없어졌는데 그녀는 살며시 저에게 걸어오더니 제 이마에 손을 대려고 길게 손을 뻗었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시계가 있었는데 시간이 3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자기 눈이 떠져서 일어나 시계부터 보았습니다. 시간이 2시였습니다.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저는 다시 잠을 청하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하며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무슨 잠을 하루를 넘게 자니? 이때 이후로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8시간이 걸려 대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길의 모든 것이 하얀색으로 치장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같은 여자를 강남 터미널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이 든 밤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파란 불꽃이 제 몸을 탐색하듯 날아다녔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1시 정각에 일어나 다시 잠들었는데 하얀 옷의 여자가 제 이마에 손을 대려고 하자 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름. 나는 어릴 적부터 내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0년 전쯤 성인이 된 것을 계기로 개명을 했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이름은 아니지만 보통은 하나코라고 읽는 한자를 M이라고 읽었다. 한자와 발음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 중 내 이름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일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마다 일어나니 짜증이 나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혼자 개명을 했던 것이다. 이전에 부모님에게 이름에 관해 불평을 늘어놓자 예쁜 이름이잖니 라는 대답이 돌아온 적이 있었기에 나는 분명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단정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명을 완료한 후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미쳐버렸다. 격노하거나 통곡한 것도 아니고 그저 미쳐버렸다. 어머니는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일조차 할 수 없어진 채 틀어박혀 자해만을 반복하게 되어버렸다. 연필이나 화장품을 가지고서도 어떻게든 스스로를 해치려 하기에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내다 버려야 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에게는 2명의 언니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과 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두 분의 언니는 즉사하고 어머니만 살아남았었다는 것이다. 내 이름은 그 죽은 두 사람에게서 따와 붙인 것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모 두 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성함까지는 몰랐었다. 어머니는 나를 이모들과 겹쳐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내 이름에 심각할 정도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이모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그 외의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기에 더욱 상태가 심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후에는 완전히 보통 사람으로 돌아왔기에 아버지도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했다고만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불귀의 객이 되셨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도대체 왜 개명을 했던 걸까? 왜 한 번도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 묻지 않았던 것일까? 굳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알려주면 안 됐던 것일까? 나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탓하며 10년을 살아왔다. 앞으로도 이대로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제 슬슬 지친다는 생각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실종. 대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게는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었다.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주변에는 아직 모태솔로가 꽤 많았기에 나는 나름대로 우월감도 느낄 정도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여자친구에게는 내 나름대로 무척 소중히 대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려 통학을 하고 있었지만 귀찮은 나머지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잘 때가 많았다. 여자친구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던 터라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10월 무렵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출장을 가서 자고 가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저녁도 꽤 맛있었고 집도 여자만 둘이 살아서 그런지 무척 깔끔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날 밤은 여자친구 방에서 함께 잤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없었다. 여자친구 방에 있는 침대는 여자용 싱글베드였다. 나는 남자치곤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역시 너무 좁아서 다른 곳에 나가서 잤던 걸까?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여자친구를 찾아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어디에도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집이라고는 해도 아파트고 거실에 부엌 그리고 방이 3개인 평범한 집이었다. 혹시나 싶어 슬쩍 여자친구네 어머니 방까지 들여다봤지만 어디에도 여자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한 와중에도 혹시 편의점에 먹을 거라도 사러 갔나 싶어 기다려봤지만 12시가 되도록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어제 입었던 파자마도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나는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우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돌아오면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종종 묵곤 했던 친구네 자취방에 찾아갔다. Y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Y는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언제나 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었다. 내심 짜증났을지도 모르지만 Y는 그런 이야기조차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좋은 놈이었다. 나는 넉넉히 술을 사들고 가서 평소처럼 어제 벌어진 일을 말했다. 하지만 Y는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굉장한 기세로 내게 소리쳤다. Y의 얼굴을 보고 나는 겁에 질렸다. Y는 어째서인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왜지? 왜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당황스러워하는 거지? 나는 일단 어떻게든 Y를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Y는 나를 방에서 내쫓으려 들었다. 미안, 진짜로 미안하다. 너랑은 친구지만 도저히 무리야. 정말 미안해. 제발 돌아가줘. 나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라고 화를 냈지만 Y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며 내가 하는 말은 듣는 척도 안 했다. 결국 나는 문 밖으로 밀려났고 곧이어 안에서는 철컥철컥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녀석은 체인까지 걸어버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냥 문만 잠그고 마는 녀석인데 억지로 쫓겨났으니 신발도 대충 구겨 신은 상태인데다 밖은 더럽게 추웠다. 그제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Y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나서 나는 Y네 집 문을 온 힘을 다해 걷어찬 후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에게 문자도 하고 몇 번이고 전화도 걸었다. 여자친구와 친하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여자친구는 완전히 종적을 감춰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 아무래도 내가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었던 날 사라진 것 같지만 무서워서 차마 경찰에 신고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냈기에 남자친구인 나도 사정 청취에 끌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 말고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지 딱히 내게 의심이 오는 일은 없었다. 내게는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Y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에 질렸던 것인지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Y는 계속해서 나를 거부했다. 학교에서 만나도 무시를 하니 점차 교류는 끊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Y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무도 행방은 모르지만 컴퓨터에 나를 찾지만 않은 글을 띄워놓은 채였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진 것일까? 이전에도 친한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된 일이 몇 번 있었기에 더욱 무섭다. 다음에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여자친구의 실종은 Y와 관계가 있는 걸까? 네 번째 이야기,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 체험에 근거한 이야기야. 수년 전까지 사정이 있어. 할아버지랑 강아지랑 셋이서 살고 있었어. 도쿄 토박이인 할아버지랑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었지. 강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낙담하고 계시던 할아버지를 위해 기른 거야. 강아지가 오고 나서부터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몹시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강아지의 응석을 받아줬어. 그래도 보기 좋았어. 이른을 넘으시는데도 팔굽혀 펴기를 하거나 골프나 마작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서 3일 뒤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간경변으로 인한 대동맥류 파열.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시며 얼굴이 부쩍 부풀어 올라 다른 사람 같았어. 모자 가정에서 자랐던 나를 할머니가 돌봐줬었어. 할아버지는 내게 있어 아버지와 다름없었지. 어머니는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 할아버지와 살고 있던 집은 임대였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로 49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했지. 신경은 쓰였지만 조부모의 유품은 최저한으로 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처분해야만 했지. 경야의 전날부터 작업을 해야 했지. 할아버지는 구급차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그대로 상조의 영안실에 잠들어 계셨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경야 당일 오전 2시.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추억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천정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어.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눈치챘고 우리 둘 다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리고 땅이 울릴 정도로 쾅하고 사람이 떨어진 것 같은 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렸어. 무슨 일인가 하고 현관에 가보니 문이 불투명 유리 너머에 분명 누군가가 있었어. 바깥 현관 옆에는 헛간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기세 좋게 쾅하고 헛간의 문을 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짐들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를 찾기 시작했어. 밤중에 이만큼이나 시끄럽게 행동하는 도둑이라니 분명히 정신 나간 녀석이다 라고 생각한 나는 바로 경찰에게 전화해서 어째선지 고함을 쳤어. 이런 때에는 심장 소리가 귀에 직접 들리더군. 경찰이 와서 헛간이나 사람이 떨어진 흔적 등을 보여주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아오모리 출신이라던가 하며 진지한 얼굴을 하고 할아버지가 아닐까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 지형적으로 집은 막다른 길로 되어 있어. 우리 집과 다른 집 한 채뿐으로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우리 집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지형이었어. 그래서 혹시 가족 이외의 사람이 지나가면 발소리로 알 수 있었고 자고 있어도 개가 일어나서 먼저 멍멍하고 짖어대. 내가 본 현관에 있던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 그 후에 별 일 없이 무사히 고별식을 마치고 이사 작업에 쫓기는 메일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 우리 개가 영정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게 되었어. 원래부터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사가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집의 노후화가 굉장했어. 바닥은 썩고 이곳저곳이 삐걱거렸고 목욕탕에는 풀까지 자랐어. 청소를 안 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마치 집이 생물로서의 역할을 마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 아무 근거도 없지만 내가 느낀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는 관계없이 영이라는 존재는
생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 그리고 생전의 기억이나 성격과는 다른 무언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걸지도 라고 생각한 것은 그날 밤 그곳에 있던 것은 틀림없이 할아버지였으면서 할아버지가 아닌 존재였기 때문이야. 할머니 또한 돌아가시고 금방 집에 왔고 할머니라고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어. 잠이 든 것 같은 편안한 임종이셨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관계없는 것 같아. 가족이 죽으면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 하지만 죽고 나서 한동안은 어떻게 봐도 모습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 같아. 49세까지는 죽은 사람이 만나러 온다는 건 진짜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현관이 열리고 발소리가 2층으로 올라와 아버지랑 어머니의 침실 문을 열고 뭔가 찾는 듯한 기척이 나고 그걸 그만둔 것 같은 느낌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부엌에서 물을 꺼내던 소리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함께 밤을 지새워 주신 친척분들 모두가 들었어. 5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 4년 전 제가 대학생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저는 도내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작을 좋아해서 역 근처에 있는 마작을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이 역을 통해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아르바이트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에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역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자택으로 돌아오는 루트인데 평범한 도로를 통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긴 고갯길을 느슨한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자택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구비길이어서 굉장히 멀리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택과 역의 딱 중간에 있는 공원을 가로지르며 다녔습니다. 이 공원 말입니다만 역 쪽에서 가면 절 옆에 좁은 길이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의 양측면에는 2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로 된 담이 세워져 있어 왼쪽은 절, 오른쪽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100m 정도 나아가면 공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원은 은행나무나 벚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간 곳에 모래사장이나 그네가 있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는데 더 나아가면 더욱 나무들이 우거진 길이 되며 오른쪽에는 옛날에 간호사의 독신자 숙소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독신자 숙소의 입구는 공원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되어 창문에 판을 박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건물의 베란다가 공원 쪽을 향하고 있지만 공을 막기 위한 망이 있기 때문에 부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면 놀이기구가 있는 광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도 주위는 콘크리트 담과 나무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길을 더 나아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인접한 신사의 경내로 똑바로 가면 도로로 나옵니다. 자택이 이 공원의 출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루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날씨가 나빠져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의 그날의 스케줄은 수업과 아르바이트. 수업을 끝날 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가져온 접는 우산을 펴 이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여느 때처럼 해내며 밤 12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접는 우산으로는 비를 다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우산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우산은 갑작스런 비가 왔을 때 손님에게 빌려주는 우산으로 가게의 이름과 관리번호가 쓰여진 라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비닐 우산으로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손님에게 빌려줄 때 누구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를 기록해 두기 위해서 번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7번 우산을 빌려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주위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폭우라는 점도 있어 추웠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등이 없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자 방금 전보다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이기도 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차가 있는 길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평소에 버릇 탓에 공원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돌아가는 건 역시 귀찮기 때문에
그대로 집으로 가고자 발을 옮겼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부는 계단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의상 계단을 오르기 전에 있는 광장을 1층이라 하겠습니다. 1층에는 놀이기구 외에 화장실과 전등, 벤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전등이 있기 때문에 입구인 그 좁은 길보단 조금 밝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밤엔 어둡고 쓸쓸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평소부터 이곳을 걷는 데엔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람과 마주친 적은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벤치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팔꿈치를 괸 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푹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놀랬습니다만 이대로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산을 남기고 그곳에서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안의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아무래도 그 여성이 걱정되어 경찰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충전시켜 놓은 채 잊어버리고 왔었나 봅니다.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필요했습니다. 그날은 분명 목요일로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지러 가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우산을 빌려주고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벤치의 여성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후 종종 걸음으로 공원의 역쪽 출입구까지 왔지만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겠지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회수했습니다. 추웠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점장님께 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점장님은 우산을 본 적도 없는 여성에게 건네준 것보다도 그곳에 여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 다가간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애초에 공원의 루트로 돌아간다니 바보 아니냐고까지 하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점장님은 여성입니다. 겁을 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무반응이었다는 거나 시종일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채였다는 것은 덮어두었습니다. 점장님께 바보 취급당하긴 했지만 잠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심야 12시가 지난 폭우 속에서 인적 없는 공원에서 푹 젖어 있는 여성. 게다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고 얼굴도 손으로 가리고 있는 채 확실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 후엔 공원을 지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미 방에 전기는 껐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딩동하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자택은 원룸이었습니다만 현관이 1층이고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있어 방은 2층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빛이 된 인터폰은 카메라가 붙어 있는 것으로 사람이 왔을 때에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아까의 여성이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1분 정도 지나니 모니터의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인터폰의 구조상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지 않으면 멋대로 화면이 꺼져버립니다. 그 순간 문이 계속해서 덜컥덜컥 거렸습니다. 완전히 울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또 인터폰이 2번 울리고 문이 덜컥덜컥 거렸습니다.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시가 되자 점장님이 퇴근하는 시간이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장님은 아직 가게 안에 있었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장님에게 전화를 한 것은 우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점장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와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산을 빌려준 여성이 현관문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어요. 사정을 말하자 점장님은 울 것 같았습니다. 무서우니까 데리러 와줬으면 한다고 부탁을 하고 있을 때 점장님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쿵하는 소리가 가게의 문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가게의 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보입니다만
거기에 손으로 얼굴을 가린 푹 젖어있는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고 눈을 잠깐 피하자 여성의 모습은 사라졌고 문 밖에는 이곳저곳 구부러진 우산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당연히 이사는 했습니다만 아르바이트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손님으로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장님을 포함해서 자주 회식을 합니다만 매번 이 이야기가 화제로 나올 정도로 무서운 체험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암실. 도쿄의 어느 대학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그날 수업 중에서 마을의 경관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 필름을 현상하는 시간이 있었다. 현상을 할 때에 사용하는 암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 빛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진 곳이 있다. 그 암실의 구조는 우선 암실로 가는 문을 열면 그곳에는 L자 모양의 통로가 있고 L자 통로에서 모퉁이를 돌면 또 하나의 문이 있다. 그 문을 열면 암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바깥이 아니면 열쇠를 잠글 수 없고 안쪽에는 자물쇠가 없다. 그리고 L자형 통로 내부도 어둡기 때문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라고 말해두고 들어가야 한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친구인 쿠보가 체험한 이야기로 암실 안에서 하는 수업에 지각해서 L자 통로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L자 통로에 들어갔다. 이미 암실 안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암실에서 나올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자 통로에 들어가서 통로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왼쪽 어깨를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뒤돌아보며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때 쿠보는 그 누군가가 화장실이 급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쿠보는 꽤나 사람에게 허물없이 대하는 면이 있어서 윗사람에 대해서도 배려라던가 경어는 거의 쓰지 않는 성격이지만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인기가 있어 자주 놀러가곤 했다. 여름방학에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되어 그때 들은 이야기에 그 학교의 암실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쿠보, 이 이야기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암실 앞에 L자 통로에 들어갈 때 말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고 L자 통로에 있는 영혼에 대해 움직임을 만들어 영혼을 비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과 조해 버린다고 한다. 옛날 그 암실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 여학생이 하나 죽었다. 그날은 여름 방학 전날로 그 여학생은 암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시계도 암실이라 보이지 않아 밤까지 계속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 같다. 이윽고 경비원이 순찰을 하러 와서 암실 안을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암실 문에 열쇠를 잠궈버렸다. 여름방학 전날에 내측 열쇠도 창문도 없는 암실에서 여학생은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 시절엔 휴대폰도 없었고 그녀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처음으로 암실 문을 연 선생이 사라진 여학생을 발견하였다. 사인은 아사였다. 그 후 사법회부로 알게 된 사실인데 여학생의 위 속에 카메라 필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먹어버린 것이겠지. 선생님이 말하길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암실 문 위에는 부적이 붙여져 있다는 것 같다. 그 이후로 계속 쿠보는 암실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암실을 사용하는 수업은 전부 이수하기를 포기했다. 7번째 이야기, 오르간 괴담. 집에 오르간이 있었다.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중고로 사셨다고 한다. 초등학생 때 딱 한 번 쳐보려고 했지만 베이스의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시험 공부는 시험 이틀 전이나 하루 전밖에 할 기분이 들지 않았기에 그때도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1시 반 정도 되었을 때 1층의 거실에서 오르간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방은 2층에 있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들려왔던 곡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아마도 유명한 곡이었다. 베이스 음이 없기 때문에 매우 못 믿어온 소리였다. 이 집에서 오르간을 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뿐이지만 어머니는 벌써 자고 있었고 이 시간대에 오르간을 칠 정도로 상식 없는 분이 아니었다.
오르간 소리를 듣는 것은 오랜만인데다 이런 시간대에 들려와서 조금 무서웠다. 한동안 기다려봐도 그만둘 기미가 없었다. 곡도 반복되고 있었고 신경 쓰여서 공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잘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보러 가기로 했다. 어두운 건 무서웠기 때문에 복도나 층계참에 불을 전부 켜면서 갔다. 거실의 전기는 켜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오르간 소리는 들려온다. 전보다 소리가 좀 더 커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가 치고 있었다면 어딘가 머리가 이상해져 버린 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무섭지만 정말로 엄마인가? 그런 생각을 해버린 탓에 공포 때문에 거실 문을 열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르간을 치고 있던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이지만 상황이 너무 기분 나빴다. 5분 정도 굳어져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자 돌연 오르간 소리가 멈췄다. 뭐라고 할까?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무서워져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고 몸의 중심을 향해서 굉장한 압력이 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를 계기로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정적 속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크게 울려서 상당히 쫄았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켰다. 몸은 뜨거운데 머리는 피가 내려갔는지 차가워서 식은 땀이 굉장했었다. 오르간 앞에 어머니는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일이 다음 날에도 있었다. 음악이 멈추고 나서 거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말해보아도 글쎄 모르겠다. 잠에 취한 거 아니니? 라는 말만 들었다. 그 다음 날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번째에도 변함없이라고 할까. 세 번째가 된 만큼 상당히 무서웠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중에 거실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2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서 오금이 저리기 전에 그대로 거실의 문을 열었다. 여자가 있었다. 원피스를 입고 후두부에는 머리카락이 없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땀 많은 몸에 어딘가가 망가진 것처럼 흘러내렸다. 여자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어두운 데다가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무언가가 빽빽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입은 나보다도 상당히 컸다고 기억한다. 얼굴도 굉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이 없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보통 사람의 익숙한 나에게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위화감을 주었다. 여자가 갑자기 절규했다. 움직일 수 없던 나는 울어버렸다. 목소리가 뭉개진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울어버렸다. 여자가 절규하고 있는 시간은 무한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 초였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절규하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 여자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정말로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 전력으로 거실을 뛰쳐나와 현관을 빠져나가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집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아침까지 바깥에 있었다. 아침이 되자 집에 여자는 없었다.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끔찍한 절규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전거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하반신을 평생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어머니가 새 오르간을 샀다. 이번에 산 오르간은 베이스 음도 좋다. 어머니는 즐거운 듯했다. 나도 딱 한 번 쳐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베이스는 칠 수 없었다.